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8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단일화를 제안했던 안철수 후보도 오늘부터 코로나 의료 봉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오늘도 서로를 향한 거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무능한 지도자는 재앙이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 한다고 했는데요. 강희연 기자가 심상정 후보까지 4명의 대선 후보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직격했습니다. 국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국정의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고 주술사한테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는 국가에 재앙을 미칩니다. 이틀째 호남에 머물고 있는 이 후보는 오늘 익산과 전주를 연달아 방문했습니다.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경험을 얘기하며 위기에 강한 리더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했습니다. 삶 자체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3년 만에 순식간에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울산과 경남을 찾은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맹공했습니다. 이 후보는 항상 말이 달라진다며 이중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 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는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런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합니까? 윤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김영삼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기 의정부와 구리 전통시장을 돌았습니다. 심 후보는 경기 북부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버스 사망사고 이후 나흘 만에 선거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오늘 새벽 민주당 단독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정부안 대로 300만 원씩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원하자, 야당은 처음부터 1,000만 원씩 줘야 한다 맞서다가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고석승 기자입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약 4분 만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애타게 원하는 추경안 처리를 막아서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진행을 거부 기피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의사진행 권한을 침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월 9일이 지나면 이재명이 그건 지나간 손실 더 보전하고 추경이 아니라 특별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도 그간의 손실 더 보전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3월 9일 선거에서 승리하고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절벽에 떨어지는 자영업자에게 신속하게 재정 투자해서 저희가 손잡아 끌어올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찍느라 줄도 서고 해서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줄도 안 서고
빨리 해서 좋은데 이동하는 사람이 전보다 더 많아져서. 이제 손님들이 편하게 식사할 시간이 조금 더 늘었고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네, 오늘 새벽 서울 신월동의 한 공원에서 중학생 한 명이 호수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친구들과 얼어있는 호수를 건너다 얼음이 깨지면서 빠진 겁니다. 경찰은 공원 CCTV를 확보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56분입니다. 중학생 한 명이 호수에 빠진 걸 함께 있던 친구들이 신고했습니다. 중학생들은 일부 얼어있는 호수 위를 함께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녹기 시작한 얼음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5분 만에 처음 구조대가 도착했고 이후 총 46명에 이르는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2m에 이르는 데다 새벽 시간대라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신고 2시간 만에 물에 빠진 학생을 찾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학생은 숨졌습니다. 호수를 둘러싼 곳곳에 수심이 깊으니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학생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새벽에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공원에 진입하는 길이 여러 군데라 입구 경비소에선 출입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보여줄 수 없죠. 지금 해진인데 2층이 넘었잖아요. 저 경비소 여기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들어온 데는 수십 군데. 경찰은 숨진 학생을 부검하는 동시에 공원 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회는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선거 유세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거 유세의 탈을 쓴 꼼수 집회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공다솜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인근 수백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의 통합 출정식을 연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빼고는 모든 국민이 이 자리에 다 뛰어나와야 됩니다. 현행 방역수칙상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집회와 달리 선거 유세는 인원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정식이 끝나는가 싶더니 기도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사람들이 주변 건물 계단까지 빼곡히 들어앉아 거리 두기가 무색한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연설이 계속되며 행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기도회는 선거 유세와 함께 진행된 행사라 집회로 신고되지 않았고 인원 제한도 없었습니다. 이동 중에 유세 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이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하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대한 제한을 둘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도 해산명령 등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루 10만 명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탈을 쓴 대규모 집회가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세림이, 태호, 유찬이 모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아이들이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보자고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까지 만들었지만 노란 버스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표뉴스 윤정식 기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노란 학원 승합차가 속도를 줄입니다. 이 차에서 내린 6살 A양은 옷이 문에 낀 채 끌려가다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학생이 탄 차량에는 인솔교사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지금 이런 어이없는 사고를 막겠다며 경찰이 이 인근에서 학원 차량을 단속 중에 있다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찰이 노랑 버스를 불러 세웁니다. 안녕. 너 안전벨트 맸니? 어? 안 맨 거야? 해봐. 아니면 안 맸네?
아이들 안전을 챙기는 동승자도 없습니다. 다른 버스도 비슷한 상황. 여기 동승자 부인 중 지금 없는 상태고 외관도 문제입니다. 어린이를 이동하는 차량인 경우에 이렇게 뒷문을 열었을 경우 발판이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광등은 지금 들어오네요. 하지만 옆에 차선에서 차량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 스탑 사인 이거는 펼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계속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두세 명 태우고 다니면서 이거 지금 과도한 선팅도 문제입니다.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70% 이상인데 이 차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8.5% 나왔습니다. 이게. 아 이게 너무 지금 짙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창유리 쪽에는 이런 광고 이제 홍보물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밖에서 안에 어린이들이 보여야지 이거 안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만 이런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고가 있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3년 전 축구교실 차량을 타고 가던 아이 2명이 숨졌던 장소입니다. 주변에 아파트와 학원이 워낙 밀집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잠깐만 서 있어 봤는데도 아이들을 싣고 나르는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 차량들이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제가 쫓아다니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곳곳에 주차된 노랑버스.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광등이나 정지 표지판도 없고 아예 노랑도색도 안 하고 다닙니다. 한 차를 목적지까지 따라가 보니 동승자는 없고 아이들끼리 안전을 챙기며 내립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진 끔찍한 사고는 이미 잊혀진 듯 보입니다. 이런 행동을 막을 법은 이미 촘촘합니다. 청주에서 3살 세림이가 어린이집 차에 치여 숨진 후 만들어진 세림이법. 축구교실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도 규제 대상에 넣은 태호 유찬이법. 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단속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뭐 지키면 있는 법도 단속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죠. 바뀐 게 없고 그냥 모든 게 그대로고 저도 이제 딸 둘을 얻고 큰애가 2돌이 다 돼가요. 어린이집에 가도 되고 친구들도 필요한 나이인데 못 보내겠더라고요. 그대로인 건 태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규어 장난감부터 핸드폰, 시계까지 3년 전 떠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태호가 입었던 옷은 아직도 벽에 걸려 있습니다. 직접 태호가 만들었던 그냥 같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고는 계속 이어지지만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과 잠깐의 주의 환기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명백한 세림이법 위반입니다. 아이가 승하차하는 노란 버스는 추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법, 이젠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런던 올림픽이 열렸던 O2 아레나 경기장,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갔죠. 보시는 것처럼 초강력 겨울 태풍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최소 7명이 사망했고 비행기와 기차가 멈춰서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눈 폭풍이 불면서 백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8일 시속 130km에 달하는 초강력 태풍 유니스가 서유럽 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에서 전기가 끊기거나 항공편, 기차 운항이 중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채 뽑히고 거대한 실내 체육관의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갈 정도였습니다. 태풍으로 사망자도 최소 7명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후 3시쯤 미국 일리노이와 위스콘신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100여 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거센 눈폭풍이 불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50km에 달하는 구간이 폐쇄되면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화재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탈리아와 그리스를 오가는 대형 여객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It was so unreal. It was a bit like Titanic. 승객과 승무원 278명이 구조됐으나 1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 남서쪽 대서양에서는 포르쉐와 벤틀리 등 고급 승용차 4천여 대를 실은 화물선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승무원 22명이 구출됐고 배는 인근 유럽 국가로 예인될 예정입니다. 조사당국은 배에 실린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슬슬 마스크 벗으려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 정책을 시행했던 뉴저지주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를 선언하자 Because of the dramatic decline in our COVID numbers, effective Monday, March 7th, the statewide school mask mandate will be lifted.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주들도 뒤따라 비슷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뉴멕시코, 워싱턴주까지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발표하며 미국 본토는 곧 마스크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마스크 의무화를 유지한 곳은 하와이주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There's no perfect solution to this. They just really need to somehow get their life back. 코로나19가 결국 풍토병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 전역 최초로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We are more sentinel our approach, that we stand firm and confident as we lean into the future, moving away from a reactive mindset and a crisis mindset to living with this virus.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5%가 현재 팬데믹을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Ready to get rid of them. Deal with it like we deal with the flu and go on and go back to living again. 다만 일부 주는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여전히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또 주정부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의무화를 시행 중인 도시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요즘엔 세금 고지서나 민방위 통지서 같은 공공우편 상당수가 모바일로 오죠. 종이도 아끼고 편리하기도 한데 전자고지가 급격히 늘면서 우편 요금이 올라 농어촌 지역은 되레 정보 얻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매트릭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터 민방위 통지서, 건강검진 안내까지 요즘은 별다른 신청 없이도 모바일로 먼저 고지서가 옵니다. 서류 정리 같은 거 할 때 뭐 굳이 종이를 안 찾아도 되고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기존의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고 한 번에 결제하기가 쉬운데 전자고지서 이용은 급격히 늘어 2021년 한 해에만 1억 6,600만 건이 전달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와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2020년 말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 318곳이 이용 중입니다.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모두에게 편리한 건 아닙니다. 편하다는 느낌 없어요. 요즘은 이게 하도 많이 오잖아요. 보는 즉시 삭제. 우편 배달에 의존하는 농어촌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농촌 마을. 일간 신문이 배달되지 않기에 우편으로 오는 간행물로 소식을 접합니다. 컴퓨터도 사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연세 드시고 하면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는 조금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치 못하니까. TV 뉴스 등 주요 매체는 도시 생활을 주로 다룹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품종이나 병충해 속보 등을 담은 농어촌 매체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같은 것도 농어민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뭐 농사, 뭐 물가 동향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수록이 돼 있으니까는. 그런데 최근 몇몇 주요 매체들이 주 2회에서 주 1회로 발행 횟수를 줄였습니다. 다른 매체들도 지면 축소를 할 거란 소문이 무성합니다. 급격히 오른 우편 요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엔 정기 간행물 우편 요금 할인율이 줄었고 지난해 9월에도 우편 요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자고지를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우편 3억 통이 줄어 적자 보전을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겁니다. 우편 서비스의 공공성이 흔들리는 반면
전자고지 수수료 수입은 특정 플랫폼으로 몰립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KT 세 기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 통당 88원에서 22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수수료 수입보다 다른 이득이 더 큽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생태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두는 락인, 즉 잠김 효과가 커집니다. 세금과 과태료를 자사 결제 서비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실제 카카오는 카카오톡뿐 아니라 카카오페이까지 설치해야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 업체의 몸집이 커지는 사이 도시와 농촌 간의 정부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뉴스 스토리텔러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 나올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퍼컷에 맞선 발차기. 윤석열 후보가 먼저 선보인 어퍼컷 세리머니에 맞서는 이재명 후보의 세리머니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이름하여 부스터슛, 발차기입니다. 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 한번 쳐불겠습니다. 얘가. 네, 전주 유세에서 나온 슛 세리머니인데요. 전주가 축구 도시니까 그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거의 하이킥처럼 보입니다. 발차기에 자신감이 좀 있어 보이는데 찾아보니까 이 후보 작년에 한 행사에서도 유니폼과 축구화를 선물 받고 발차기 선보인 적이 있었네요. 자,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냐 비판을 쏟아냈던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도 점점 탄력이 붙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대구 지역 유세에서만 20번 넘게 어퍼컷을 날렸다는 보도도 있고요. 자, 어쨌든 어퍼컷의 대항마가 나왔으니 국내인 반응도 볼까요?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허경영의 무궁화 발차기를 따라할 줄은 몰랐다. 허경영, 이재명 단일화 각도 본다면서 약간 비꼬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허경영 후보도 놓칠 수 없겠죠.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가 원조라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들의 세리머니가 주목받는 대선은 이번이 최초가 아닌가 싶네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쇼핑몰을 두고 썰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념 논쟁처럼 흐르고도 있는데요. 꽤 판이 커졌습니다. 시작은 윤석열 후보의 광주의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발언이었죠. 그간 민주당이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쇼핑몰과 투쟁 의지를 연결시켰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명품들 이런 것에 도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투쟁 의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자기들의 정치 거점 도시에 투쟁 역량이 약화된다고. 자, 민주당은 쇼핑몰 반대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발끈했습니다. 논평 나왔는데요. 쇼핑몰이 국민들 의식을 통제하는 도구냐는 거죠. 광주 시민과 국민들을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민주당은 쇼핑몰과 광주 정신을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의 쇼핑몰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상생과 연대해 광주 정신을 훼손해서 표를 얻겠다는 알량한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어제 광주에서 한 대학생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공개 질문을 던졌죠. 과연 쇼핑몰이 없는 게 진짜 광주 정신인 거냐? 이 후보의 대답은 윤 후보의 쇼핑몰 발언이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 망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이런 정치 행태는 완전히 쓸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빗자루로. 자, 여기엔 다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마디 했죠. 광주 시민의 염원을 받드는 게 극우 포퓰리즘이냐? 이념 공방으로까지 번진 쇼핑몰 썰전은 과연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금상추 파테크, 양상추 없는 햄버거. 날씨 따라 채소값이 널뛰기를 하면서 나온 말들이죠.
이렇다 보니 사계절 수확할 수 있는 스마트 실내 농장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지하철역 마트에도 등장했는데 요즘엔 집 안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똑똑경제 구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인데요. 이렇게 매장 한가운데에 채소를 키우는 농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분을 넣은 물과 LED 조명이 흙과 햇빛을 대신합니다. 자동 관리 시스템 속에서 뿌리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농장 앞에서 손님들이 발길을 멈춥니다. 이거를 한두 포씩 잘라서 파는가 싶어서 그래서 봤어, 지나가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요. 코로나 끝나게 되면 직접 오셔서 수확하시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출근길에 만나는 샐러드 자판기도 실내 농장 덕입니다. 한겨울에도 푸른 채소가 가득한 이곳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안입니다. 햇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지만 쌈채소 2,000여 포기가 인공조명 아래서 자라고 있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소독하고 온도와 습도는 물론 공기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스마트 실내 농장이 이젠 지방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기를 줄이고 관리하기 쉽게 만든 가정용 제품들이 나오면서입니다. 농장에 공급하던 업체였는데요. 가정용으로 시판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소형화되고 디자인적으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10살 어린이도 자꾸만 들여다봅니다. 저도 한번 키우고 싶었어요. 어떤 종류로 키우고 싶었어요? 아직? 그냥 먹게요. 인테리어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달에 한 번씩 집으로 방문해서 정수기처럼 관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다 자란 채소는 뽑아내고 청소한 뒤 새 모종도 심어줍니다. 관리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물 보충하고. 금세 딴 케일로 주스도 갈아 먹습니다. 특히 좋을 때는 상추가 왜 비 많이 오고 그럴 때 상추값이 막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좀 뿌듯해요. 이걸 먹으면 되니까. 조금 손이 가더라도 꽃이며 허브를 씨앗부터 기를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뭔가 생명이 탄생하는 느낌? 밤마다 자기 전에 한 번씩 열어서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요. 만져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반려식물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 물과 영양제만 주면 손쉽게 식물을 기를 수 있지만 아직은 키울 수 있는 종류가 한정적이고 수십만 원 넘는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과 건강한 먹거리를 더 챙기게 되면서 가정용 스마트 농장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도권에는 오늘 저녁 9시쯤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8도 등 전국이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